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아이고 또 여기는 어딘가? 장윤선 기자 도대체 오늘은 또 어디로 갔나? 여기 필경 취재편의점 스튜디오가 아닌데 어딘가 궁금하시죠? 오늘 국회 국방위원회에서는 김명수 합참의장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열리고 있습니다. 인사청문 도중에 제가 잠깐 스튜디오 왔다가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시간이 없다. 예, 도저히 시간을 낼 수가 없다 하셔가지고 이번에는 장윤선 기자가 직접 국회로 왔습니다. 여기는 바로 국회 국방위 기동민 의원실에 와 있는데요. 저희가 오늘 잠깐이라도 만나 뵙고 김명수 후보자에 대한 상황이 어떤지 직접 여쭙고 스튜디오로 날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점심시간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차는 못 마시고 식사만 하시고 오신 겁니까? 네, 얼른 후다닥 먹고 왔습니다. 뭐 드셨습니까? 네, 메뉴 이런 거 중요합니다. 예. 원래 국방위원들 같이 먹어야 되는데 네. 예결위 개수조정 소위도 하고 있거든요. 맞아요. 거의 맞아요. 끝나고 네. 개수조정 소위원들하고 네. 먹고 왔습니다. 그러셨구나. 지금 오전 질의 내용이 쭉 기사로 살짝씩 보도는 좀 되고 있는데 전반적으로 질의 상태는 좀 어떠셨습니까? 오전 질의 끝낸 소감 어떠세요? 원래 합참의장 혹은 국방부 장관 같은 경우에는 네. 이 군령 또 군정권 이런 게 대단히 중요하기 때문에 네. 도덕성 검증 같은 경우는 좀 다른 영역에서 하고 정책 검증에 주력하는 것이 지금까지 일반적인 상례였어요. 네네. 그만큼 이제 군 지휘 통솔에 대한 그렇죠. 뭔가 암묵적인 이렇게 합의 예. 또 배려 이제 이런 부분들이 있었던 것인데 예. 근데 어제 오후에 동시다발적으로 한 3건 정도가 터졌고요. 그러니까요. 예. 자녀 학폭 문제하고 그리고 또 근무 기간 동안에 주식 거래를 한 50여 차례 좀 했다고 또 하고 그다음에 또 적절치 못한 골프장 출입 논란 이것까지 좀 있어서 문제가 좀 많이 커졌고요. 그래서 사실은 오전 내내 정책 검증, 9.19 남북 군사 합의 문제라든지 협정지 문제들에 대한 영향을 미치는 거라든지 이런 정책 검증은 전혀 하지 못한 채 도덕성 검증 하다가 지금 오전 질의가 다 끝났는데 명쾌하게 답변들을 내놓고 있지 못한 그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국민들 보시기에는 좀 납득하기가 어려운 게 얼마 전에 신원식 국방부 장관은 예결위 회의장에서 주식 거래하다가 걸렸죠. 물론 위탁 거래였다고 하고 그 시간이 아니었다고 얘기하고 있지만 국방부 장관과 주식 거래 좀 낯설잖아요. 많이 이상합니다. 개인의 그 사정들은 있을 텐데 좀 많이 낯설고 그리고 또 합참 의장 후보자의 주식 거래 그것도 국방부 이 주요 보직에 있는 사람이 물론 작전을 직접 지휘하고 통솔하는 과정은 아니었다고 얘기하고 있지만 2년 동안 한 50여 차례 가깝게 주식거래를 직접 진행을 하고 그것도 또 미사일이 날라오고 그러니까 북한 미사일 이런 상황에서도 하고 주식거래를 하고 그리고 또 해군 작전사령관으로 있을 때도 주식거래를 하고 이런 게 도저히 좀 납득하기가 좀 어렵고요. 심지어는 ICBM을 쏘았을 때 그때도 군 골프장에서 오후에 골프를 이렇게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도대체 그런 상황 정도가 되면 군은 이제 골프가 이제 전투 체육의 일환이기 때문에 웬만해서는 좀 양해를 해주는 편입니다. 근데 그렇게 군과 직결되는 문제, ICBM 같은 경우 대단히 심각한 문제잖아요. 그렇죠. 그런 문제들이 터졌을 때는 당연히 군인들끼리는 합의해서 취소하는 게 그냥 상식입니다. 그래서 누구랑 한 거냐 물어봤더니 기억을 못 하고 있고 자료들도 못 내놓고 있는 그런 상황이어서 이해할 수가 없네요. 과연 군령을 통괄하고 있는 군을 이렇게 지휘할 수 있는 그런 이렇게 명분과 또 도덕성들을 갖추고 있는 거냐 여기에 대한 심각한 문제의식들을 좀 많이 느끼는 그런 몇 시간이었습니다. 그렇죠. 제가 사실 어제 의원님 섭외한 가장 큰 이유는 11년 전에 있었던 학교폭력 사건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기동민 의원실에서 이걸 처음 폭로를 한 건데요. 2012년 그 김명수 후보자의 딸이 중학생이던 시절에 집단 폭행에 가담을 한 사실이 좀 확인이 됐는데 윤석열 정부 들어서 벌써 4번째 학폭 논란입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그 후보자가 어떻게 해명을 하고, 더 심각한 것은 화장실, 학교 안에 있는 화장실에서 집단 폭행
이 벌어졌는데 1호 처분 받았어요. 네. 서면 사과. 네, 그렇습니다.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학폭 자체도 대단히 큰 문제고요. 예. 그리고 이제 그 학폭의 과정에서 또 다른 이 권력적 배경이 작용한 거냐, 사실을 은폐하고 축소하려고 했던 거냐, 네. 아니면 조작하려고 했던 거냐, 또 다른 무슨 뭐 이게 알려지지 말아야 될 이런 것이 있는 거냐, 이런 것들이 이제 더 중요한 문제인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같은 자식 가진 부모의 입장에서 참 이렇게 마음 아픈 것이 있습니다. 자식 문제 마음대로 안 되는 네. 거니까. 그래서 저는 만약에 그 자체로 끝나는 문제였다면 또 일정한 수준에서 뭐 본인의 문제가 좀 유리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달리 좀 고민도 하고 그러기 위해서 되게 며칠간을 좀 고민을 많이 했어요. 네, 네. 뭐, 이 제보가 온 건 언제쯤인가요? 후보자로 지명되자마자 제보가 왔어요. 그러니까 이 피해자는 아직도 이게 상처 피해자로부터 제보가 온 건 아니고요. 네. 다른 분을 통해서 아주 어렵게 몇 단계 과정을 통해서 저한테 들어옵니다. 제보가 온 거구나. 네. 저는 그 제보하신 분의 신분도 모릅니다. 그만큼 되게 예민하게 생각하고 있는 거죠. 이 문제에 대해서. 예. 본인이 드러나는 거에 대해서 극도로 좀 꺼려하는 이런 그 상황이어서 피해자가 이 피해자뿐만이 아니라 그 사실을 알고 있는 분이 제보를 주신 건데 그래서 이게 몇 단계를 거쳐서 저한테 들어온 사안이기 때문에 일단 사실관계를 확인해야 그렇죠. 됐고요. 그래서 이제 부산 교육청에 이렇게 집어넣어놨는데 그게 사실관계를 하는데 한 일주일에서 열흘 정도가 걸렸어요. 부산교육청 확인하는데. 그래서 저는 이 과정이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당연히 저는 통보되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야당 의원실에서 그러네. 이런 일들이 교육청으로 있었고, 확인한 교육청을 확인하는 과정을 거쳤기 때문에 저는 당연히 이제 뭐 인사 이 청문 준비단에 이게 통보가 되거나 아니면 본인에게 통보가 되었을 걸로 짐작을 하는데 오늘 한 얘기는 시중 일관 잘 모르는 사안이었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아니 자기 자식 일인데 잘 모른다는 그 전에도 몰랐고. 지금도 모르고 있었고 예. 가족들 역시 그리고 본인 역시 사과하고 서면 사과하고 합의했기 때문에 종결된 사건으로 생각했다. 그리고 출석 통보서라든지 어떤 일체의 어떤 행정적인 서류를 받질 못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법상 그렇게 될 수가 없거든요. 법률상. 법률상 그렇게 될 수가 없고요. 다 통보하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잘못되었을 경우 이제 그렇죠. 재심을 해서 법률적 대응을 할 수 있는 그런 조항들을 줘야 되기 때문에 당연히 법상 보장되어 있는 거고 절차를 밟은 걸로 저는 확인을 했는데 아예 처음 들은 것처럼 얘기를 하고 있어서 이게 좀 이렇게 맞지 않다. 태도가 그래서 이상하네요. 좀 잘못된 거죠. 왜냐하면 경미한 그 1호 처분이었다 하더라도 구호까지 있는 거거든요. 그렇죠. 서면 사고에서 이제 결국은 퇴학시켜버리고 전학시켜 나가는 그런 부분들까지 있는 건데 제보자의 말씀에 의하면 가해 학생 부모들이 300만 원씩을 걷어서 1,800만 원을 만들어서 뭐 피해자 측에 전달을 했다는 거거든요. 사건 당시에. 그래서 그게 제가 그러면 이런 상황이 좀 일반적인 겁니까? 학폭을 전담하고 있는 변호사님들께 좀 여쭤봤어요. 일반적이지는 않는데 가끔 그런 일들이 있다. 그러니까 이게 일종의 합의금 같은 건가요? 그런 거죠. 그래서 처벌 수위가 확 떨어지는 경우들이 좀 있다. 그런데 이제 학폭 문제를 합의하는 사례들이 그렇게 많지는 일반적인 상황들은 아니다. 근데 가끔 그런 일들이 있는 거고 그런 게 진행이 되어지면 또 아니면 그 가해자 중에 또 어떤 위력을 행사할 수 있는 그런 조건들을 갖춘 사람들이 있으면 확 떨어지기도 하다. 근데 말씀 처음에 주셨듯이 6명이 화장실에서 집단적으로 폭행을 했다는 그 사실 자체만으로 가중처벌을 받아야 되거든요. 그렇죠. 근데 조폭도 그렇지 않습니까요? 그러니까요. 근데 그 중에 한 명만 사무처분을 받았다는 거고 그리고 교내 자원봉사 4시간 그거 받았다는 거고 나머지 5명은 전부 다 그냥 서면으로 사과하고 끝냈던 거거든요. 근데 저는 그 학교의 위치가 해작사 그 주변에 있는 학교였고 거기에 이제 해군의 자녀들이 그러니까 군인의 가족들이 많이 다니는 그런 그러니까 부대 인근에 있는 학교는 그렇습니다. 그럴 수 있죠. 그러면 아버지 지위가 영향을 그러니까 저는 이제 의심하고 하는데요 추론해보는 건데요. 그렇게 중한 문제가 터졌음에도 불구하고 가해자 6명이 받은 처벌이라고 하는 것은 대단히 좀 미약한 것이고 그리고 오늘 후보자를 통해서 혹시 이 가해자 혹은 또 피해자 가족들 중에 군인 가족이 있느냐 그랬더니
자기 딸을 통해서 확인해봤는데 가해자도 그렇고 피해자도 그렇고 군인 가족들은 아닌 걸로 확인되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지만 그것도 확인해봐야 될 사안입니다. 그분들 입을 통해서만 지금 이렇게 얘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아직은 우리가 개인정보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거기까지 진실에 접근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고요. 그리고 또 300만 원 1인당 300만 원씩 1,800만 원을 모아서 합의했다고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도 잘 모르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서 이 사건이 11년 전의 사건임에도 불구하고 선명하게 기억해서 그때 처리에 문제가 있었다. 혹시 그때 함장이었기 때문에 이런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한 거 아니냐? 아니면 그런 본인의 위치 때문에 처벌 수위가 낮아진 거 아니냐? 이런 의심을 품고 있는 사람들이 아직도 번연히 있는데 본인과 본인 가족들은 그 사건에 대해서 이미 종결된 사건이기 때문에 기억하지 못한다. 이건 상식적으로 납득이 안 되거든요. 아버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자기 자신 문제에 대해서 이렇게 저는 도무지 납득할 수 없고 근데 여당의 태도도 뭐 잠수함탄을 하고 딸의 학폭을 몰랐을 거다. 이게 말은, 무슨 얘기입니까? 말은 이제 국민들 보고 있으니까 역성된 일이라고 그렇게 한 것 같은데 뒤에 돌아서서는 그게 도대체 해명이 되는 거냐. 뭐 그러고들 계시죠, 그분들도. 그러니까 그분들도 지금 여당 의원들 면이 있는 분들인데. 그러면 여야 구분 없이 모두 이 후보자의 이 딸 학폭 문제에 대해서는 똑같이 학폭 문제, 근무 시간에 주식 투자하는 문제, 또 골프장 원칙 없이 출입하는 문제, 이것과 관련해서 대단히 큰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고 오전에 본인의 해명과 성명이 전혀 국민적 의혹을 해소하지 못했다. 이건 여당은 완전 동의. 야당은 완전 동의. 여당은 겉으로는 그럴 수 있는 거 아니냐라고 얘기하고 있지만 속으로는 저런 후보자가 과연 권력권을 제대로 행사할 수 있을까? 여기에 대한 심각한 문제의식을 느끼고 있다고 봅니다. 아니 전쟁나게 생겼는데 ICBM 막 떨어지고 이런 상황에서 주식 투자를 하고 있으면 그런 사람이 작전 지휘를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다시 한번 국민들 그럴 것 같아요. 당신들한테 우리 국가의 안전과 국민의 생명, 재산을 맡길 수 있겠느냐. 당신들 그 시간에 당신들 재산 지키느라고 좀 이렇게 골몰하고 있었던 사람들 아니냐. 과연 국방을 책임질 수 있을 만한 국민의 생명과 안전과 재산을 책임질 수 있을 만한 그런 도덕적 자격과 명분을 갖춘 사람이냐. 여기에 대한 심각한 문제의식이 있는 거고요. 과연 잘 해낼 수 있을지 저는 극히 의심스럽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윤석열 정부 들어서 지금 벌써 4번째 학폭 사건이 터지고 있는 건데 뭐 부분적으로는 그만둔 분들도 계시지만 지금 이동관 위원장하고 그 지금 김명수 후보자 같은 경우에는 도의적 책임을 지고 물러날 가능성도 있을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오늘 과정들을 보고 이제 국민들이 판단할 거라고 보는데 국민들 판단 속에서는 저는 이미 마음이 끝난 것 같아요. 저런 분이 할 수 있을까 하는 그런 마음인 건데 그러니까, 또 이 인사 검증 과정 속에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 건데 말이 지금 계속 바뀌어 나갑니다. 우리가 이제 사실을 접하고 인사청문 준비단한테 얘기를 할 때는 서류든 유선상이든 후보자한테 확인된 게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명확하게 얘기했어요. 근데 지금 두 번째로 바뀐 건 뭐냐면 유선으로 후보자한테 왔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기억하지 못하는 사안이어서 없다고 얘기했다. 세 번째 또 바뀌었어요. 수차례 지금 왔다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게 법무부가 화가 나서 후보자한테 항의를 세게 한 건지 아니면 두 집단이 입을 맞춘 건지 저는 잘 모르겠어요. 아직까지. 근데 문제는 설령 법무부가 그런 작업들을 진행했다 하더라도 그리고 후보자가 유선으로 전화를 받았다 하더라도 아닙니다.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끝낼 문제인가요? 없다면 서류로 하는 거예요. 간단합니다.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그 학교에 이 사람이 이 땡땡땡 이 사람이 학폭에 관련된 적이 있느냐 없느냐 그것만 확인하면 되거든요. 그러면 들춰볼 거 아닙니까? 연루된 사실이 없다는 걸 본인의 말을 통해서 입을 통해서 확인하는 게 아니라 행정적인 근거를 남겨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 작업들이 아예 없었다는 거예요. 근데 저로서는 이해할 수 없는 게 이 정부가 처음 출범할 때 민정수석실을 없애고 그리고 법무부 산하에 인사검증관리단을 넣으면서 다른 거 필요 없이 기초 사실관계부터 시작해서 철저하게 검증하겠다. 모든 공직자에 대해서는 법무부가 인사검증한다. 라고 했는데 지금 벌써 4번째 이런 문제가 터져서 국민들의 눈높이에서 볼 때 이 정부에서는 학폭 정도는 괜찮다고 보는 걸까? 라는 의심마저 듭니다. 저는
엊그저께 법무부 그 예산 개수조정 소위에서 그랬어요. 인사정보관리단이 또 문제가 되었습니다. 제가 그래서 그렇게 얘기했어요. 법무부를 위해서라도 빨리 없애버리라. 딴 데로 넘겨버리고. 인사정보관리단을. 내가 보기에는 실제적인 업무는 그 용산 대통령실에 다 하는 건데 실무적 1차 검증을 니들이 맡는다는 이유로 니들이 지금 독박 쓰고 있는 거 아니야? 얻어 터지고 있는 거 아니냐? 차관도 보고를 안 받는다는 거예요. 그럼 장관한테 제한적으로 보고를 하고 있다는 건데 뭐 그런 얘기를 했을 정도로 운영이 심각하게 좀 이렇게 원래 취지와 목적이 안 되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인사라는 게 그렇습니다. 위에서 대통령 혹은 인사권자들의 의지가 분명하지 않습니까? 심도 깊은 검증을 못 해요. 윤심입니까? 찍히니까. 그러면? 아니 그러면 김명수 후보자도 윤심입니까? 이렇게 봐야 되는 거예요. 이 보수 정부의 경호처장은 대단히 이렇게 각별한 의미를 갖습니다. 우리나라는 진짜 차관급으로 경호만 하는 사람을 시켰거든요. 근데 보수 정부 특히 김용현 경호처장 같은 경우는 대통령의 사적으로는 총안고 1년 300억. 대선 과정부터 깊숙이 개입되어 있었고 사적인 인간관계에 아주 가깝고 그래서 왜 국방 안보와 관련해서는 대단히 큰 영향력을 행사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면 김용현 신원식 장관은 장관에 임명되었지만 애초에 유승민 사람이었어요. 맞아요. 그런데 어떤 과정을 통해서 그 대통령 눈에 들어서 국방장관에 발탁이 되었나? 유추하기로는 김용현 처장과 아주 가깝거든요. 1년 후배고 김용현 처장이. 그다음에 수방사령관, 이 합참 작전본부장 1년 선배예요, 전부 다. 신원식 장관이 붙어있는 운명기수구나. 그래서 아마 이제 김용현 경호처장 역할하지 않았을까 이렇게 합리적으로 의심을 해보는 거고 이번 인사 같은 경우는 어떤 인사냐면 대장 7명을 한꺼번에 다 날려버렸어요. 이런 인사가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문재인 정부 흔적 지우기 아니냐. 두 번째는 호남 소외 인사다. 7명 중 호남이 한 명도 없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신홍석 장관의 친정체제를 완벽하게 구축하는 거다. 신원식 장관의. 왜냐하면 사성장군 출신 중에 보통 합참의장을 임명을 하거든요. 그만큼 작전과 전략, 그 다음에 또 경험이 중요한 자리이기 때문에 사성장군으로 일정하게 해군 참모총장이라든지 육군 참모총장, 공군 참모총장을 역임하고 나서 그 지혜와 눈으로 경험을 가지고 합참의장을 해야 대등한 권위가 실리거든요. 국방부 장관하고 맞다이다 이런 건 아니지만 국방부 장관과 대등한 위치에서 토론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김명수 그 합참의장 후보자는 예전에 신원식 장관이 데리고 있었던 사람이고요. 후배. 중장 출신이고 대장으로 바로 진급한 사람을 합참의장이 되면 그 아무리 작전과 전략에 능통하다 하더라도 신원식 장관의 권위에서 맥을 출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은 사실상 군령권을 김명수 후보자가 추후에 준다 하더라도 핵심 컨트롤 타워는 붕짜자 신원식 완벽하게 신원식 장관에게 있는 거죠. 그런 상황인 거고 그래서 저는 잘못된 옷이에요, 인사 자체가. 왜냐하면 삼성 장군의 무게가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자리가 아닙니다. 합참의장 자체가. 그러다 보니까 이런 무리수가 발생을 하고 그 학폭 문제라든지 주식 문제라든지 골프장 문제 이런 것과 관련해서 아무런 사전 검증이 이루어지지 않은 거예요. 한동훈 장관이 그래도 이 정부에서 상당히 힘있는 실세 장관으로 알려져 있는데 그러면은 신원식 장관이나 김용현 처장에게 밀린다. 그래서 인사검증도 제대로 안 하고 그냥 올려보낸 거다. 이런 건가요? 제가 보기에는 한동훈 장관도 이제 슬슬 생각이 다른 곳으로 이동하고 있을 거고. 많이 이동한 것 같습니다. 여의도를 바라보고 있지 않을까 싶은 거고. 저는 이 과정에서 그런 분들, 예를 들어서 김용현 처장이라든지 신원식 장관의 인사검증 부실 문제 크게 한몫한 것이다. 그리고 법무부 한동훈 장관 인사관리정보단 역시 입이 10개라도 할 말이 없는 그런 인사다. 애초에 이 첫 단추가 잘못 끼워진 건 대장 진급 인사에서부터 그렇게 된 것이다. 거기서부터 파생된 것이다. 어울리지 않는 사람들을 억지로 밀어 올렸을 때 만약에 김명수 합참 후보자가 본인이 합참 의장이 될 줄 알았으면 그렇게 처신했겠습니까? 자,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학폭 있죠. 자녀 학폭 문제 있죠. 그 다음에 근무 중에 주식 거래를 그냥 한두 번 한 게 아니에요. 50몇 번을 했죠. 그 다음에 이제 부적절한 골프장 출입 문제 있죠. 뭐, 이렇게 시의적절한 이 세 가지 문제가 있는데, 자, 오후 질의가 남아있긴 합니다. 오후에 어떤 질의가 집중적으로 이루어질지 모르겠지만,
민주당은 어떤 입장으로 이 분을 좀. 뭐, 오전 상황들을 좀 지켜보면서 네. 적격, 부적격 여부를 좀 그렇죠. 판단해보자 이런 게 있었는데 네. 지금 제 느낌으로는 네. 군령권을 제대로 행사할 수 있는 도덕적 명분을 확보하지 못했어요. 좀 오후에 또 뭐 정책 질의도 해보고 또 확보 과정 혹은 또 주식거래, 뭐 골프장 출입 이런 거에 대해서 좀 더 추가질을 하겠지만 네. 아직은 제가 보기엔 국민들의 마음들을 얻는데 실패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뭐 임명철회 이런 거 민주당 요구할 계획이십니까? 뭐 당연히 요구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임명철회. 임명되면 골프 안 칠 거다.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잘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허물을 눈 감아주시고 네. 그렇게 한다면 제가 모든 이 신명을 바쳐서 네. 국가 방위에 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네. 사람은 네. 과거를 보는 이유는요. 네. 과거를 통해서 미래를 예측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군인으로서 좀 대단히 적절하지 못한 수준을 뛰어넘는 수준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윤석열 정부에서 판판이 이렇게 인사검증이 제대로 안 되는 문제가 있어서 정치권 일각에서는 민정수석실이 부활할 가능성이 차라리 그렇게 해주면 도와주겠다 이거 우리는. 민주당이 차라리 예. 제대로 된 인사검증을 할 수 있어야 되는데 네. 시스템의 문제이기도 하지만 네. 그 시스템을 장악하고 움직이는 사람들의 문제가 더 큰 거죠. 일색화되어 있는 사람들이 하고 있잖아요. 네. 검사 출신들이 전부 다 인사 라인을 다 장악을 하고 있기 때문에 다른 다양한 국민적 시선으로 이 인사를 바라보지 못하고 검증하지 못하고 있는 거다. 그리고 대통령 심기 살피느라 제대로 된 검증을 못하고 있는 거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진짜 뭐 다른 거 다 떠나서 국방과 안보 문제는 사실 대한민국 모든 국민의 생사 여탈권을 그렇습니다. 쥐고 있는 거라서 국민들이 불안하면 안 되는데 주식 거래나 하고 있고 뭐 이런 골프장이나 가고 이런 분을 해서는 안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자, 오후 질의에서는 의원님 어떤 내용을 좀 집중적으로 좀 들여다볼 계획이십니까? 세 가지 문제 조금 더 지켜보고 질문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사실은 9.19 남북 군사 합의 효력 정지 문제나 파기 문제나 또 부분 파기 문제를 얘기를 하고 있는데 전 세계가 지금 전쟁 중이지 않습니까? 우크라이나도 마찬가지고 하마스 이스라엘도 마찬가지고 경우에 따라서는 대만 문제도 대단히 심각한 문제로 떠오를 수 있는 거고 그런 상황에서 한반도를 평화적으로 관리하는 건 대단히 중요한 문제인데 미국으로서도 대단히 사활적 문제가 걸린 거거든요. 과연 2개 내지 3개, 4개 전쟁을 동시에 미국이 수행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는 거냐. 지금 2개만 수행하는 것도 막 허덕허덕 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저는 한반도의 긴장을 완화시켜내는 게 대단히 중요해 보이는데 이분들은 계속 한반도의 긴장을 고조시키는 방향으로 계속 나가고 있어요. 군사적 관점 속에서. 근데 군사라고 하는 거는 그 하나의 독립적 영역으로 존재하는 게 아니라 외교, 평화, 통일 모든 것과 다 같이 결부되어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뭐 오스틴 장관하고 저희 신원식 국방부 장관이 토론해서 미국과도 이 교감을 이루었다 얘기하고 있는데 오스틴 국방부 장관은 계속 원론적인 얘기만 하잖아요. 앞으로 토론할 예정이다. 한국이 결정해야 될 사안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미국 입장이 되게 부담스러운 거거든요. 근데 신원식 장관이 얼마 전에 그냥 한번 물어보니까 그러더라고요. 미국 측과 완벽하게 조율을 끝냈다. 무슨 말도 안 되는 얘기죠. 장관 역시 저렇게 신중하게 오스틴 장관이 신중하게 한반도 상황들을 관리하고 바라보고 있는데 우리가 너무 급발진하고 있는 거 아니냐. 한반도 상황을 너무 좀 우습게 보고 있는 거 아니냐. 아니면 혹시 또 다른 정치적 목적을 실현해내기 위해서 한반도 긴장을 고조시키는 쪽으로 정책 방향성을 잡은 거 아니냐. 이런 합리적 추론을 해볼 수 있는 거죠. 그러면 그런 문제들 좀 따져봐야죠. 자, 중요한 포인트는 한반도의 그 국지도발 가능성 같은 게 윤석열 정부 초반부터 계속 나왔었는데 얼마든지 가능한 얘기입니다. 얼마든지 가능한 얘기입니다. 지금 상황에서는 양쪽에서 조금만 이 오버하기 시작하고 빌미를 주면 군사적 충돌 문제는 서해 일대라든지 휴전선 일대에서 얼마든지 가능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걸 평화적으로 관리하는 게 대단히 중요한 거거든요. 의원님 왜 이렇게 무서워요? 저는 이 얘기를 올해 내내 계속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근데 이제 우리 상황 자체가 이제 그러지 않을 거라는 확신과 또 5년의 경험이 있어서 지금 국민들께서 그나마 이렇게 인내하고 계신다고 생각하는데 저는 그냥 겁을 주는 게 아니라 이 사람들 하는 걸 보면
의도적으로 도발을 유도하고 있는 거 아니야라는 그런 생각들을 지울 수가 경우에 없어서 따라서 의도적 도발을 통해서 국내 정치에 활용하려고 하는 내년 선거 앞두고 그럴 가능성도 있을까요? 인사청문회 과정 속에서 끊임없이 지적했습니다. 예. 장관이 임명되면은 예. 뭐 빠른 시간 내에 예. 국지전 정도는 그냥 발발할 수도 있다는 그런 불행한 느낌을 지울 수가 없다. 불길한 느낌을. 네, 네.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지금 북한이 뭐 3,600회 포문을 개방해서 이 군사 합의를 스스로 깨고 있고 우리는 거기에 대해서 아무런 말도 못 하고 있고 이런 거 아니냐. 네, 네. 단순 논리인 건데. 근데 2017년도 이후에 국방 백서에 보면 작년까지요. 군사 합의가 이루어진 이후에 네. 일어난 도발 건수가 17건인가 그래요. 국방부 자체, 윤석열 정부의 국방부에 합의해 준 게. 근데 갑자기 3,600건 얘기가 나오니까 필요에 따라서 도발의 숫자와 횟수도 달라지는 거냐 이런 느낌을 지울 수가 없는 거고. 그리고 군사 합의가 만약에 파기된다고 했을 때 가질 수 있었던 실익 같은 경우가 지금 검증되지 않아서 그렇지 드러나지 않아서 그렇지 엄청난 거거든요. 예. 군사활동 일정한 제약이 따르는 건 예를 들어서 우리 당의 소중한 군사전문가 김병주 의원이 그렇게 표현하던데요. 우리는 시력이 공중전찰 자산 같은 경우에도 1.5에서 한 1.3으로 떨어지는 잘못된 효과는 있다. 근데 쟤들은 원래 한 0.5도 안 되는데 0.2 정도로 떨어지는 거다. 실익으로 봤을 때는 우리가 훨씬 더 나은 거다. 이런 주장과 분석들을 해요. 예. 그러니까 이게 우리들한테 일방적으로 유리한 게 아니라 한반도를 평화적으로 안정적으로 관리해 나가는 최소한의 안전핀이다 이렇게 보는 건데 자꾸 우리가 앞장서서 깨겠다고 하니까 그것도 국방부 앞장서서 깨겠다고 얘기하고 대통령이 호응하고 있으니까 이 사람들 혹시 뭐 다른 생각하고 있는 거 아니야? 라는 의심을 안 할 수가 그렇죠. 없는 상황인 겁니다. 야당 입장에서는. 그렇죠. 그렇기도 하고요. 대통령 오늘 또 나가셨잖아요. 아직 안 나가셨나? 모르겠는데 어쨌든 에이펙 회의 참석자 해외 순방을 578억인가요? 뭐 예비비까지 끌어서 다니고 있는데 대통령은 계속 나가고 또 안보 불안 상황은 생기고 군령권을 쥐게 될 합참의장 후보자는 주식하고 뭐 이런 문제들이 생기고 이 나라의 운명이 도대체 어디로 가는 건지 이 정부가 굉장히 좀 걱정스럽다. 저희 시청자분들께서도 송팅님께서 이 나라가 어디까지 무너질지 진짜 걱정이 태산입니다. 유유하셨고요. 당장 멈춰님께서는 비무장지대에서 충돌나면 이거 어떡할 건지 좀 물어봐달라고 저한테 질문을 좀 주시기도 했습니다. 충돌나지 않도록 관리해야지. 국회와 야당의 역할이 대단히 중요한데요. 그렇습니다. 민주당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 부족하고 그리고 또 정권을 창출하는데 실패했지만 그래도 야당으로서의 기본적인 원칙과 주장을 가지고 국민들과 함께 저는 설득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저는 대단히 어려운 상황이긴 하지만 지금까지 뭐 정치권의 저력이기보다는 결국은 국민적 저력으로 여기까지 밀고 나왔고 다소 불안한 측면들도 있고 그런 불안한 측면들이 잘못 관리가 되어지면 한반도의 평화에 그리고 또 경제에 먹구름을 띄울 수도 있는 거지만 현명한 국민들께서 합리적인 조정점들을 만들어 주실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요. 그런 국민들과 함께 야당이 계속 민주당이 계속 역할을 해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끝으로 요거 좀 여쭤볼게요. 경우에 따라서 계속 이 학폭 사건에 대해서 후보자가 부인하거나 기억이 안 난다라고 빠져나갈 경우에 피해자가 나서서 증언할 수도 그건 저는 잘 모르겠고요. 근데 이제 제한적인 범주 내에서 공유된 사실이 오늘 이제 새로운 판도라의 상자가 열리면서 언론의 추적이 저는 시작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이 상황들을 지켜보고 있는 이 사건을 알고 있는 분들의 뭐 주장과 재언이 나올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후보자한테 저는 말 함부로 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이걸 수습하는 과정 속에 당신들이 어떤 입장과 태도를 취하느냐가 이 문제를 더욱더 확산시켜낼 수 있는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신중하게 답변하라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지금은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는데요. 만약에 예를 들어서 가해 학생 중에 아니면 피해 당한 학생의 가족 중 일부가 뭐 군인이라든지 또 이런 또 금방 얘기했던 그 합의금 문제가 사실로 확인된다든지 지금 일방적인 주장이 있는 거잖아요. 그런 추가적인 사실이 계속 밝혀지면 아마 대단히 곤혹스러운 그 여론에 부딪히지 않을까 싶은데요. 집단 폭행 사건이 벌어졌고 그것도 학교 화장실에서 그렇습니다. 그리고 1,800만 원이 전달됐다는 것은 사실로 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저는 그렇게
제보를 받았기 때문에 예. 그 제보에 근거해서 물어본 거고, 예. 근데 본인은 기억나지 않는다고 얘기하고 있어서, 예. 요건 뭐 진위가 가려질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또 중요한 거는 가족들에게 그리고 당사자들에게 그렇게 사과했으면 되게 책임 있는 네. 자세로 해야 되거든요. 근데 그렇습니다. 뭐 다 끝난 사건이기 때문에 기억나지 않는다 이런 논조로 국민들을 설득할 수 있을까요? 그 끝난 문제인데 왜 11년이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야당 의원실에 정말 신분 노출을 꺼려가면서 몇 단계를 거쳐서까지 저희들한테 제보를 할까요? 그런 부분들은 결국은 피해자라든지 아니면 이 사건을 문제의식을 가지고 바라봤던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아직도 의구심이 가득 찬 그리고 저런 문제를 저렇게 처리한 분들이 국가를 이끌어나갈 수 있는 그런 능력과 명분을 갖춘 거냐에 대한 문제제기라고 봐야 되는 거고요. 후보자가 성실하게 해명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제보자가 그 의원님께 당부하신 내용이 있을 것 같아요. 대단히 저는 한 번도 통화하지 못했고요. 결국은 다른 분을 통해서 이렇게 연결이 되어서 네. 그래서 그분을 통해서 또 다시 예. 저희들의 의견들을 좀 물어보고 이랬던 상황이고요. 예. 가장 큰 문제의식은 그분이 가진 문제의식은 뭐냐면 아니 그런 동네를 떠들썩하게 하는 엄청난 사건이 터졌고 가해자들이 300만 원씩을 걷어 1,800만 원으로 무마한 것인 만큼 큰 사건인데 어떻게 그렇게 합참의장 후보자의 자제분이 1호 처분만 받을 수 있는 거냐 이게 상식적으로 납득이 가는 거냐 여기에 대한 문제제기를 첫 번째 제일 먼저 해주셨었어요. 억울함 11년이 지나도 이런 내용을 가지고 그 야당 의원실을 찾아올 때는 그때의 분한과 억울함과 분노가 아직 다 충분한 사과를 못 받았기 때문에 이런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당시 경우에 따라서 이게 사실로 확정할 수는 없지만 계급 때문에 1,800에 합의할 수밖에 없었던 처지에 놓였던 부모라면 얼마나 그건 이제 좀 더 확인해봐야 되는 거니까요. 네. 그러니까 좀 사실 확인을 좀 통해서 뭐 기자들도 열심히 뛰겠지만 네네. 관련된 내용이 또 나오면 저희들이 또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들어야 될 것 같고요. 네. 저희 의원실에 이제 어쨌든 기습 습격을 해가지고 네. 이렇게 인터뷰를 하는 거기 때문에 끝으로 저희 시청자분들께 인사 한 말씀 듣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장윤선 화이팅입니다. 아니, 알고 장윤선 화이팅이에요. 시청자들께. 저는 새로운 희망을 민주당이 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부족한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는 10월 11일 있었던 강서구청장 선거가 주는 메시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대단히 윤석열 정권 심판에 대한 국민들의 마음은 차오를 대로 차오르고 있다. 그것을 어떻게 제1야당, 대한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잘 받아안고 희망을 주는 세력으로 거듭날 수 있을 것인가. 여기가 이제 총선의 갈림길이라고 생각하는데요. 그런 희망을 주고 대안을 명백하게 국민들에게 제시할 수 있는 그런 대한야당으로 거듭나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네. 파이팅 하십시오. 예. 네. 뭐 거의 당대표급. 죄송합니다. 국방위원으로서. 당대표급 인사. 일 잘하는 기동민 화이팅! 예, 의견 주시고 계십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